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15일 수요일 저녁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란 표현이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최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란 원론적인 말 한마디만 던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돈 먹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던지는 국무총리. 그런가 하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세월호 일주기인 내일을 맞아 대통령이 남미로 떠난다고 하니까 관계부처 장관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 추모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 행사 대신 국민안전다짐대회라고 하는 일종의 홍보 행사를 열기로 해서 여론의 문매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다짐대회에는 박인용 안전처 장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이 참석하지만 막상 추모 행사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얘기로 오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란 만고진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 담당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자리엔 왜 앉아 있는 거니?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세월호 일주기가 다가오지만 정부는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진상규명 자체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참사를 피해서 살아나온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합니다마는 이들의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지원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시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평등팀의 최현모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현모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내일이 이제 일주기인데요. 세월호 참사 피해자 476명이라고 우리가 집계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망자 304명, 실종자 포함해서요. 304명 외에 그 생존 피해자들 172명까지 포함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체 큰 사건이고 특히 꽃 같은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쓰러져 갔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하면 이제 단원고 학생들 피해자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만 이른바 일반인 희생자라고 불리우는 그 단원고 이외의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예, 이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일반인 희생자 또는 그 일반인 생존자 이렇게를 많이 표현이 되었는데요. 네. 언제부턴가 이제 그렇게 일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또 그렇게 단원고와 대비되는 개념처럼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인권활동가들이 그 지점에서도 사실 약간 고민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모든 피해자가 참사의 피해자로서 애도와 추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분들인데, 그렇죠. 언젠가부터 좀 안타깝게 사회적 분위기가 약간 은연중에 이분들이 좀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가 흘렀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참사 초기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부재하고 하는 것들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예. 이분들을 좀 찾아뵙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예. 어렵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당시 처했던 상황들이 예. 굉장히 좀 참담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점들이 우선 제일 안타까웠습니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에 많은 그 학생들이 죽고, 어린 학생들이 죽고 하면서, 예, 의도됐다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어린 학생들의 꽃다운 나이에 죽은 죽음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일면에서는 살아나온 어른들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 시선도 사실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와중에서 실제로 그 안에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간신히 건져서 탈출했던 분들은 본인이 살아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사정이 너무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매우 괴롭고 힘들어하셨어요. 사실 당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물을 보이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 저희는 접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자, 이제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일단 생존자가 17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배에는 그 트럭 화물 기사들도 많이 타고 계셨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살아나오셨고, 예. 그분들 얘기를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처음 그 생존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이분들을 만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뵀던 분들이 화물 기사로 그 배에 승강하셨다가 탈출해 나오신 분들이셨는데요. 예. 그래도 저희가 좀 쉽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이 그 화물 기사라고 하는 약간 동일한 업종에 일하시면서 예. 약간의 내척을 갖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또 특히 제주에 주로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 이분들 연락이 닿게 됐고 연락이 닿는 와중에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하. 그러면서 저희가 제주로 직접 달려가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다 뵙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사실 화물 기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또 이 배에서 같이 그 아이들이 탔던 배에서 살아나왔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크셨어요. 예. 한 분 한 분 인터뷰할 때마다 다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의 사정을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거의 1억이 넘는 큰 돈을 들여서 화물차를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자기 화물차를 가지고 그렇죠. 운전하면서 영업하시던 분들이군요. 예, 거의 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상당 부분을 그 화물차에 넣어서 생계수단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때문에 예. 본인들이 운영하던 화물차가 수장되면서 생계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생계의 위협이나 이런 것보다 살아나온 어른이라고 하는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 막막해져 버린 생계에 대한 그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셨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생계수단인 저 트럭도 잃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보상도 물론 안 됐을 거고 생계수단이 없는 거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화물차를 하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어른이면서 자신들만 살아나왔다는 자책감, 예, 그렇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참사 이후에 거의 몇 달간 제대로 밤잠을 한 번도 못 주무신 분도 있었고 잘 아시지만 화물 기사분들 중에는 그때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을 구조하느라고 신체적 부상을 입으신 분도 있고 또 그 와중에서 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이분들 역시 아직까지 어떤 생계적인 어떤 수단이 제대로 회복됐거나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십니다. 예. 그 화물 기사분들이 이제 비교적 여러 분 계셨고요. 또 어떤 저 생존 피해자들이 있을까요? 지금 화물 기사라고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반 그 화물 기사가 아닌 탑승자분들 계셨어요. 역시 그분들 중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연이 있는데 제주로 생계를 위해서 제주로 일하러 출장을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좀 일구고자 제주로 이사를 가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셨고 이런 분들 모두가 보면
거의 자기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예.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루러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예. 모든 생계가 어허. 그 배와 함께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화물 기사인 분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살아나온 사람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입을 막고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이셨고요. 예. 이분들이 또 아시지만 화물 기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트라우마, 즉 죽음의 문 앞에서 간신히 목숨만 구해 나온 그 과정에 겪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하셨거든요. 그랬겠군요. 근데 이분들이 그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가거나 할 때 그 병원에서 느꼈던 그런 그 수치심 내지는 치욕감들은 왜 그런 수치심, 치욕감을 느꼈어야 되죠?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물 기사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생계로 회복하지 못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지점에서 참 어이없는 그런 정부의 지원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정부 지원책 중에 화물 기사분들에게 나왔던 것 중에 화물 기사분들 가장 분노하게 했던 것들은 화물 일을 하다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이런 사고로 천사를 겪으면서 모든 생계수완 잃어버린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다시 화물차를 사서 다시 영업을 하는 걸 전제로 예. 오늘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 대책을 내는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화물 기사분들 입장에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사람 보고 다시 죽음의 문턱으로 가라는 그런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거죠. 예. 정신적 고통이 심한 분들이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고요. 그렇군요. 자, 화물기사분 외에 이제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어서 화물기사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젊은 청년들 군 입대를 앞두고 여행 가다가 사고를 당했던 청년들은 그대로 군에 입대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확한 표현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여행 가다가 그랬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군대에 입영하기 위한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전까지 부모님의 신세를 지고 어렵게 드리기보다 스스로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그 배에서 일하고 있는 그 형님뻘 되는 분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네. 4명의 친구가 같이 아르바이트도 할 겸 군대 가기 전에 제주도 함께 여행도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배에서 그날 당일 그 4명의 그 청년이 탄 배가 참사로 가라앉게 됐고 2명이 살아남고 2분이 그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예정대로 결국 입대를 했는데 군대 내에서 무슨 이들에 대한 뭐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조치는 전혀 받을 수가 없었겠군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생존에서 살아나온 두 청년의 그 가족들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는 실제 생존한 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만나 뵙기도 어디 계신지도 찾기가 어려울 만큼 다들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만일에 아마 그런 것들을 일찍 알게 됐더라면 저희나 아니면 사회단체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분들을 찾아서 필요한 치료나 이후의 어떤 조치들을 같이 취해나가는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례를 하나만 더 좀 하면 그 직접 세월호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아니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 해당 그 인근 해역의 진도 어민들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진도는 아주 평화롭던 일상을 사는 곳이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참사 지역이 되면서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는데 조업을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생명의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였고 이게 조업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는 주민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진도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으면서 그냥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 사고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게 중단되고 주민들의 삶이 거의 완전히 일상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됐는데 이런 고통과 더해서 구조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구조작업 중에 직접 희생자의 시신을 보시게 된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고 이분들이 겪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분들이 그런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네. 그나마 이루어지는 것이 1월 달에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도 너무 미흡한 상태에서 그런 지원 전체가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 다른 아주 세부적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어떤 이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요. 네. 그나마도 너무 늦고 너무도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자, 이거 고려들이 필요하죠.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 뭐 또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진상규명이고 한데, 애도와 추모에도 평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가장 큰 책임자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정부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기왕에 어렵게 유가족이 엄청난 많은 피해자 유가족들이 양보를 해서 합의하고 국회를 통해서 통과된 합의안입니다.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아니까. 네. 그나마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발목을 잡는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죠. 예.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이 한을 풀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시행령이었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유가족이 받고 있는 고통은 2배, 3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정부가 그런 논란이 되자마자 배보상 얘기를 들고 나온 거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의 지원에 대한 지원은 초기 구조에서 실패했던 무능과 무책임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능욕을 당했다는 느낌이 그런 불쾌감을 갖고 있고 더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정부가 이제 배보상 잘 해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고 나오면서 그 이전에 진상규명에 관한 문제제기를 무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이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진상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보상이라는 걸로 돈으로 유가족들이 바라는 소중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모욕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 자, 그 문제 우리가 일관되게 지적해오는 문제고요. 오늘 하여튼 세월호 일주기를 맞으면서 여러 과제가 있지만 소위 학생이 아닌 그 일반인들 중에 피해자들 또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살아나와서 끔찍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이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평등팀 최현모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 소리 들어보는 현장 리포트 시간. 오늘도 박현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갖고 왔습니까? 아마 요즘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뉴스가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오늘 검찰이 경향신문 취재팀에게서 성완종 회장 인터뷰 녹취 파일 받았다고 그러죠. 네, 현 정부 1, 2, 3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요. 국무총리의 연루 의혹까지 이제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당 할 것 없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몇 번 있어갖고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고요. 근데 성완종 그분이 진짜 돈을 줬는지 어떤지 아직 밝혀지진 않아갖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받아먹을 건 받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고 어떻게 추석간 지나면 다 알려질 거잖아요. 그냥 물론 제 생각에 그냥 지금 뉴스 보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그런 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어서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지고 또 계속 그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아마 이번에도 지금 그 총리만 아마 밝혀지면 총리만 사퇴하고 뭐 그 위에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좀 당당하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자기네들이 뭔가 속대물을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죽했으면 그 성완종 씨가 죽으면서까지 리스트를 남겨놓고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사실은 다 부인하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사실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정치인은 해피닝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말을 기사도 봤는데 참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까보면 나올 것들인데 굳이 그렇게 부인을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해가면서까지 지원을 받아야 할까에 대한 좀 그런 씁쓸함이 있죠. 기업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와서 그게 뭐 100%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리스트를 밝힌다는 거는 조금 비겁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성완종 리스트 자체가 크게 놀랍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정치할 때 돈이 필요하다면 조금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기업인들도 후원을 하고, 또 받은 정치인들도 어차피 밝혀질 진실이 있다면 무조건 처음부터 발뺌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자, 그런 모습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 정치인들 이런 스캔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국민들도 이제 좀 면역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데 그 이완구 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그 답변에서 네네.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까지 내놓겠다. 네네. 뭐 그런 발언을 하셨죠. 네. 뭐 정말 대국민 협박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오늘 그 일부 언론에 이제 성완종 회장이 이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세부 보도가 되고도 있는데요. 네. 아마 그래서 시민들은 그런 모습에 점차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 어제 이기권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대변인이 이 성완종 회장의 서신을 또 밝혔는데요. 네. 그 서신에 따르면 기업인으로서 결코 상식에 벗어나거나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은 일은 하지 않았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완종 회장의 이 자살이라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왜 굳이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결백하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이번에는 시민들께 이 회장의 이 선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자살이라는 것 자체도 그분이 엄청 극단적이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밝히고 나면 그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분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밝혔을 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업계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발을 딛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그게 좀 더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서 그냥 다 밝히시는 게 낫지, 죽은 다음에 여러 사람 뭐 얼마 줬네 그럴 거보다는 살아서 정정당당하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자기가 정말 정정당당하다면은 죽음을 택하기보다는 살아서 정말 어떤 정확한 그 증거를 내가지고 정말 그 부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서 그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죽었겠죠. 죽음으로써 결백을 했는데 살아서는 그 현 정부를 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죽음까지 택했어야 되느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죽은 자는 뭐 말이 없으니 이제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는데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특검 도입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도입되면 상설 특검법 도입 이후에 첫 번째 특검이 되는데요. 이 사실 특별검사는 검찰 수사로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 외부 법률가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해서
이렇게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예. 이 현행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아직 한 번도 이 네. 특검을 한 적은 없는데 그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로 네네. 하든가 네.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네네.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 검찰의 조사만으로 진실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이번 사안이 특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특검을 바로 도입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그 검찰을 믿어보고요. 그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뭐 특검을 하든가 제3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은 자기 그 독립 수사권이 있으니까 꼭 뭐 항상 뭐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런 검찰을 불신한다는 거는 그 검찰한테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검찰 스스로도 썩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이 참 되게 웃긴데 그 말 자체가 되게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각에 있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감춰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하고 관련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로 특검을 꾸려서 따로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특검을 꾸리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성완종 리스트가 뭐 해프닝으로 끝나냐 마냐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현 검찰이 그거를 수사를 계속 한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누구를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특검팀을 만든다고 해도 뭐 검찰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뭐 그냥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따로 만든다 뿐이지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 검찰 조직이 있는데도 이게 번번이 특검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 우리 검찰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네, 박현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 리포터였습니다. 한국의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여성 감독,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 3부작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보지 않고서는 칭찬도 할 수 없고 욕도 하기 힘든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극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변영주 감독. 저희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이 이 고정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자, 변영주 감독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영주의 눈을 통해 본 오늘의 세계, 영화를 통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싶다고 제가 참 간청을 해서 지금 한참 시나리오 작업 때문에 바쁜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한 달 전에 시나리오가 끝나서 그래서 이제 한 2달인가 3달 전에 선생님 뵀을 때, 제가 뭐 한 4월쯤에는 한 몇 달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건방을 떨었다가 망했죠. 네, 그래서, 네, 뭐. 망했다는 게, 시나리오를 쓰다가 뭐가 좀 잘 안 됐었습니까? 뭐 언제나 벌어지는 일인데요. 쓰다가 이제 엎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아까워도 엎어야 된다. 근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 영화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시나리오는 이제 영화의 대본인데요. 시나리오를 아주 창작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어떤 대본을 본인이 영화에 맞게 각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차나 미래의 경우에는 원작 소설을 이제 제가 그 시나리오화한 거고요. 그렇죠. 이제 발레 깁스는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원작 자체를 제가 시나리오로 쓴 거고요. 뭐 이렇게 다 다르죠. 예. 근데 지금 준비하시는 두 개 영화를 지금 동시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개 시나리오를 동시에 쓰고 있고요. 이제 순서대로 작업을 할 거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미리 좀 작업을 해놓고 싶어서 하나는 화차의 원작자의 미야베 미유키 씨 작가의 그 이유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이유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하나 쓰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강풀 작가의 조명가게라는 웹툰을 원작으로. 조명가게. 예. 네. 이 웹툰은 이미 발표가 된 건가요? 예, 발표된 지 꽤 됐어요. 그것도 예. 오늘 우리 변영주 감독하고 결국은 이제 어떤 영화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겁니까? 오늘요? 네. 오늘은 제가 만들었던 화차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2012년작이죠? 예, 2012년.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일본 그 스릴러 작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스테리 작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스테리 작가, 추리 작가라고 하죠. 미미 여사, 미야비 미유키. 네. 그 화차라는 게 근데 제목이 이렇게 저는 언뜻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화차는 이제 일본의 이런 그 설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 가는 불수레. 이게 불화자에다 수레, 차자. 그래서 그 지옥으로 가는 불수레인데 실제로 이 불수레는 그냥 무생물이 아니고 요괴예요. 요괴.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태우면 절대로 지옥에 갈 때까지 중간에 내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불수레라는 의미인데 처음 이 원작으로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제목은 아마 바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전혀 화차라는 말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데 무엇보다 좋은 제목이 안 나왔고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제목이 화차구나 하는 걸 그때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야비 미유키 작가의 첫 영화, 한국에서 보여진 첫 영화라서 어찌됐건 원작이랑 이렇게 좀 같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제목을 그대로 화차로 갔었죠. 그 변 감독이 이 영화로 그 4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감독상을 수상을 했던 거죠. 네. 그때 그 감독상 시상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였을까요? 그냥 화차에도 뭘 하나 줘야 되는데 작품상을 주기엔 별로고 뭐 그랬나 보죠. 이건 뭐 위약적이고 진짜 흔히 말하는 웰메이드 영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아주 그 디테일들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있어서는 그 화차를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한 그 전 작품인 발레교습소서부터 시작하면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발레교습소까지 굉장히 흥행 성적도 안 좋았고 평론가의 평도 정말 안 좋았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화차를 준비할 때 예산이 되게 적었고 한 16억 정도의 예산이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예산 영화였었고 그래서 저예산 영화로 그렇게 거기 보니까 등장인물도 참 많고 장소도 꽤 다양하게 변하고 그러던데. 저희 누가 화차의 어떤 영화적인 미학의 원칙이 뭐였냐 그래서 30억처럼 보이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끝냈어야 됐었고 그러니까 그 제작비를 줄이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빨리 찍으면 돼요. 빨리 인건비에서 결국 남겨먹는 거군요. 그래서 빨리 찍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그냥 뭔가 이게 나한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던가 안녕 동네에서 책 대여점이나 하면 살겠어요가 되던가 뭐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이 화차가 가장 최신작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감독상을 받은 작품이라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변영주 감독의 이제 감독으로서 이력을 청취자분들하고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감독을 했던 작품은 역시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이게 처음이죠. 93년도 작품인데 그 매춘 관광에 관한 다큐. 이제 더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서 그 일본 관광객들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제주도하고 비교하면 상상도 안 가실 텐데. 옛날에는 그렇죠.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굉장히 합법적으로 요정이라는 곳으로 일본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기생 투어를 했던 거죠. 그 정태춘의 5만행이란다라는 노래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짧게 만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때 그런 요정에서 일하던
언니 한 명이랑 되게 친해지면서 그 언니 어머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자궁암 수술 때문에 이 언니가 18살 때 공장을 다니다가 그 수술비 마련 때문에 처음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꼭 이현세 작가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무리한 설정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일 정도였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현실이 소설보다 더 리얼한 그러니까요. 얘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나눔의 집이라고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던 집을 방문하기 시작한 게 낮은 목소리 시작이 된 거죠. 정리하면 93년에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으로 처음 이제 감독 작품을 했는데 그 주인공은 이제 제주도에서 소위 기생관광이라는 매춘 관광에 종사하는 여성이었고 그 여성의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게 정말 소설보다 더 이제 현실적인 건데 그래서 제목도 93년작이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그러다가 95년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그 경기도 광주의 그 나눔의 집을 취재하다가 내놓은 작품이 낮은 목소리 부제로 역시 그것도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거 그렇게 됐나요? 네, 맞는데요. 이제 사실 그거는 고백하자면 원래는 그냥 낮은 목소리였는데 개봉 한 달 전에 용하다는 점집에 갔어요. 제목을 길게 하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거 두 번째 이야기란 부제를 넣었어요. 그렇게 얄팍하게 하니까 역시 그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네. 점집 요새도 가요? 예? 요새도 점집 가요? 화차 때도 갔었어요. 그때 대박 칠 거라고 그랬어요? 네, 심하게 대박 칠 거라고 그래서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네. 결과는? 결과는 중박 이상은 됐죠. 저예산인데 한 250만 명 정도 관객이 있었으니까. 그럼 손익분기점은 넘었고. 넘은 정도가 이익이 꽤 있었죠. 참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좀 대박을 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작품 면보를 보면 이게 93년에 시작을 해서 낮은 목소리 3부작이 99년에 끝나고 그다음에 2002년에 이제 미래. 이거는 원작이 누구? 정경민 작가의 내 생에 하루뿐이 특별한 날. 그걸 했고요. 그 2004년에 발레 교습소는 직접 시나리오를 쓰셨던 건가요? 그러고서 이제 2012년에 화차니까 한 8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뭐 했어요 그 시간에? 반성을 했고요. 반성하는데 8년씩이나.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 뭐 시나리오를 이것저것 쓰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고. 인생에 뭐 엎어지는 게 많이 있었나요? 네, 저는 언제나 하는 얘기가 그 손톱만큼의 성공과 허벅지만한 실패를 거듭하는데 결국 그 손톱만한 성공이 동아줄처럼 그 다음 허벅지만한 실패를 향해서 걸어가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이 그 어디선가 강의하신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소설을 읽으라는 권유를 하면서 그 과정을 추적하는 거를 훈련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변영주 감독의 영화 화차도 이렇게 보면 사실 큰 주제 스토리와는 관계없는 자잘한 주변 얘기들이 꽤 좀 가득가득 이렇게 차 있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야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순하게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슈나 또는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컨셉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향해 걸어간다. 예를 들면 그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뻔하지만 근데 그 뻔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수만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감동적인. 그런 것처럼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삶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을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그 나라의 모든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문학의 빚을 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드니까 문학은. 그러니까 언제나 굉장히 즉자적이고 당대적인 담론들을
문학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학을 원작으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학의 영향권 안에서 무언가 다음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혼자 하는 말이고 이건 뭐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문학이 꽃을 피우면 얼마 안 지나서 그 나라 영화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변 감독 하는 얘기 중에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문 닫힌 가게를 본다. 그럼 저 가게는 왜 문을 닫게 됐을까? 사실 우리는 평소에 그런 습관은 없거든요. 그냥 그쵸. 문 닫힌 가게가 있으면 닫혔나 보다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느 가게가 문이 닫혔는지도 모르고 오가는데 문 닫힌 가게를 봤다? 그 가게 앞에서 상상을 하는 거야. 왜 닫았을까? 뭐 엄마가 아파서 뭐 딸이 가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 거기서부터 문학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그래서 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이제 한동안 그 시청 앞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 대한문 앞에서. 그때 이제 가서 그냥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는 몇 살에 쌍용차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연애를 했을까? 아이가 낳았을 때 저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방이 몇 개짜리 집에서 살았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친구가 해고당하던 그날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진짜 영화적 상상인 근데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그 친구가 이슈로 보이지 않거든요. 되게 내 얘기 갖고 막 갑자기 내가 억울하고 분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슈를 나의 문제로 전환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되게 이야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상에서 이야기를 만든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사이가 좋다가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하게 된 건 저희 아버지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 거의 저희 아버지가 친구가 없어요. 아버님은 직업은 뭘로? 의사하신데요. 친구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이러니까 위험하신 분이네. 아침에 출근해서 5시 반이면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어머니는 이제 그 타짜였어요 거의. 매일 친구들이랑 화투 치러 다니는 분이었고. 근데 여하튼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거의 매일이 아니 매주 일요일은 아버지하고 영화 2편을 보고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보수주의자였고, 그리고 평안북도가 고향이시고, 뭐 해방 다음에 내려오셨고, 조선일보밖에 보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가 20살이 되면서부터 아버지랑 한 번도 사이가 좋아 본 적이 없죠. 그러다가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 박완서 선생님의 그 남자의 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단편으로도 있고 중편으로도 있는데요. 둘 다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책을 예전에도 읽었었는데 그냥 집에 있길래 우연히 다시 읽다가 갑자기 아버지를 알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쟁을 청춘의 나이에 겪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세상에 분노하는 이 나이 때 저 사람은 지나가는 시체를 보면서도 놀라지 않았겠구나. 누군가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었겠구나. 그리고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나 무서웠었겠구나. 갑자기 막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수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언제나 냉정하기만 한 것이. 그래서 새벽 3시에 갑자기 자는 아버지를 깨웠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잠깐 아버지랑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지낼 때였거든요. 나 갑자기 당신 이해가 된다. 아버지가 뭔 소리냐. 그래서 이젠 당신 이해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는 너무나 삶이 다르겠지만 근데 되게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다. 근데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 아버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되게 규칙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는 정반대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부터 누가 먼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다.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 이제부터 말을 놓겠다. 그리고 친구처럼 한번 살아보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잠결에 그러자라고 한 뒤로 사실은 급하게 친해졌어요. 아버님도 대단하시네. 급하게 친해졌고 이제는 되게 친한
물론 여전히 제 영화를 재미없어 하고, 그렇지만. 그건 취향의 문제. 네, 취향의 문제니까. 예. 네. 그렇다고 제가 서부 영화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문학이라는 게 저로 하여금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이해의 도를 높여준다는 생각을 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정말 저한테는 이렇게 와닿는데. 근데 변영주 감독의 이력을 보면 영화는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영화 전공을 네. 했죠. 학부에서는 법학을 했어요. 네. 어쨌든 요새 우리나라 대학이 다 교양교육기관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훈련이 있는데 법학은 되게 논리적이고 그런 암기죠. 암기지만 어떤 사고의 틀을 좀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그런 걸 좀 영향이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는요. 사실은 제가 전공을 법학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때 이대 총장도 하셨던 신일영 교수님이 저희 학년 담당, 저희 학번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교수님께서 저 졸업할 때 네가 이제 영화과 대학원을 간다니 다행이고 열심히 살고 근데 어디 가서 법학과 나왔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네가 졸업할 수 있었던 건 교수님들이 다음 학기에도 널 보고 싶진 않기 때문에 F를 안 준 거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랑 약속해라. 참 리얼하네. 네. 그래서 저도 동의가 됐고 근데 오히려 제가 대학 때 영향을 받았던 건 법학과라기보다는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그때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동네 B급 영화관들이었던 것 같고 어찌됐건 세상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가끔 대학에 가서 강연 같은 걸 할 때 대학생활 어땠냐고 말하기 싫어요. 전 굉장히 비겁하고 언제나 도망 다녔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나의 의무로부터도 나의 희망으로부터도 언제나 도망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결심은 딱 하나였어요. 좋아하는 걸 하기로 한 이상 용감해져 보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애가 괜찮아지는 애지 어린 시절로 갈수록 정말 별로예요. 진짜로. 그래. 그 얘기는 따로 한번 나를 잡아서 좀 심층 탐구를 해봅시다. 나를 키운 8알은 거리의 바람이었군요. 네. 그래도 영화 감독 모셨으니까 영화 얘기 좀 합시다. 화차를 오늘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게 미야베 미유키가 원작을 쓴 게 92년이고 영화를 만든 건 2012년이에요. 우선 원작과 20년의 시차가 있고 또 일본과 한국이라는 또 상황의 차이가 있을 텐데 원작과 이 영화에 좀 다른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원작은 개인 파산이란 걸 해라. 파산 신고를 해라. 너 그렇게 힘들게 지내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주인공.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그렇게 깊게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러니까 원작 자체가 버블경제 붕괴 직후에 일본 사회 그러니까 92년이면 그렇죠. 네. 나란 말 잘 듣고 열심히만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이게 내가 못나서야 그것만은 아니지 않아? 라는 게 막 고민이 될 때 벌어진 이야기고 근데 그걸 한국으로 옮기려고 해도 이를테면 IMF조차도 20세기 일이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를 매료시킨 건 뭐였냐면 보통 세상 밖으로 쫓겨난 여자는 자기를 쫓아낸 남자한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항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자기처럼 세상 밖으로 쫓겨난 다른 여자를 잡아먹는 얘기잖아요. 잡아먹고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못 보신 분들은 그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죠. 저 영화배우 김민희 씨가 그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남의 이름으로 인생을 사는 여자가 나오죠. 처음에는 그가 강선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차경선이라는 여자인데 강선영이는 자기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죽여버린 여자의 이름이고. 근데 전 그게 너무나 요즘 얘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그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겨버린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주인공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여자에 다가가서 친구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생활을 하죠. 그게 전 오히려 이거야말로 지금의 화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는 다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애초에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제가 원작을 언제나 사는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유나 조명가게도 그 전체를 영화한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저의 독후감이 원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원작은 그냥 모티브만 던져주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권료는 그 모티브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하기에는 그분이 그거를 문학화시킨 거니까. 그래서 뭐 조명가게 같은 경우도 삶과 죽음 경계에 조명가게가 있다라는 설정이 너무 좋아서 그 강풀 작가에게 요거 빼놓고 다 바꿔도 되냐. 뭐 바꿔달라. 궁금하다. 판권료만 주냐. 네. 그래서 저는 원작을 살 때 조건이 되게 중요한 게 다 바꿔도 되는 걸 허락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원작자 중에는 안 된다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거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저를 땡기는 모티브로부터 출발을 되어지기 때문에 이유도 사실은 좀 그 부동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난 것 같은 얘기라면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얘기니까요. 역시 버블 경제 붕괴와 직면한. 그래서 그것도 하지만 이 상황에 몰린 사람이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하기로 한 거라서 원작과는 다르겠지만 언제나 소원은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왠지 원작 읽었을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화차를 보면 이게 일본 원작이라는 느낌은 영화의 어떤 그 배경 장치라든가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도 일본 차를 한다든가 그 가옥도 약간 어딘가 일본식 가옥 냄새가 난 이런 정도로 확실하게 느끼게 해요. 근데 내용은 보면 이제 원작하고 달라지고 그리고 변영주의 영화가 웰메이드 영화라고 느끼는 건 큰 스토리라인에 관계가 없지만 디테일이 참 강해요. 예를 들면 감독이 의식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화차에서도 보면 이제 공간으로 뭐 제천 같은 데를 찾아가는데 제천 지역에 특수한 사투리가 있잖아요. 배우들이 그걸 최대한 살려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사 역할로 나오는 배우 조성아 씨가 처음에 등장할 때도 그 편의점에서 좀 도둑하고 싸우는 장면 이게 기본 스토리라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것도 아주 참 정성 들여서 그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의도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원작의 형사는 되게 멋진 사람이에요. 되게 성찰적인 사람이고 엘리트고 경시청에서 근무하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 제 영화에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후진해. 그러니까 저같이 좀 후줄그레한 인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에피소드들을 만든 거죠. 일단 와이로도 먹고 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지만 근데 형사 일은 너무 좋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실패도 하고 영화 찍을 때 맨날 막 도망도 가고 포기도 하고 야려도 부리지만 그런데 영화 만드는 게 너무나 좋은 뭐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저 같은 인간들로 만드는 거예요. 네. 나 같은 인간들의 영화가 변영주의 영화다. 참 어렵게 지금 바쁜 변영주 감독 오늘 모셔서 변영주의 영화 이야기 오늘 첫 시간 해봤습니다. 지금 뭐 영화 작업이 바쁘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언제 모시게 될지 협상을 강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변영주 감독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인영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전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수오제기라는 글에서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당호를 소재로 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전수필입니다. 수호제기라는 제목의 수필을 읽어보려 합니다. 수호제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여 생각하길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정원에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널리 퍼져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듦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하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신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를 지닌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어간 것이 10년이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귀향길에 들어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도 그의 나를 잃고 남의 지방으로 귀향을 왔는데 그분 역시 나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서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도대체 총리가 왜 필요한 거냐? 이제 이런 질문까지 나오고 있군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임명직인 국무총리직이란 사실상 대통령 대신 책임을 지는 소모용, 일회용 자리 아니냐는 비판이 그 핵심이지요. 심하게는 총리 아무리 갈아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내일로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습니다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 없는 이들이 자리만 차고 앉아있는 현실도 여전하고요. 4월 봄밤이 또 저물어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